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헤파이스토스는 불의 신이자 대장장입니다. 그의 손재주는 모든 신들 중 가히 최고였습니다. 그가 만든 장비들은 모두 신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아주 역설적이게도 그의 손재주가 최고였던 탓에 헤파이스토스는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가 물건들을 하도 잘 만드니까 신들이 맨날 와서는 이것도 만들어달라 저것도 만들어달라 하니까 쉬는 날이 아예 없는 거예요. 평생 동안 노동에 시달린 거죠. 다른 신들은 맨날 놀고 쾌락과 여유를 즐기는데 이 헤파이스토스가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아니, 신도 가끔씩 쉬는 날이 있어줘야죠. 그러던 어느 날 헤파이스토스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에이, 이거 진짜 언제까지 일만 해야 되는 거야? 가만 보자. 이거 이럴 게 아니라 나 대신 일해줄 기계 노예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헤파이스토스는 뚝딱뚝딱 망치를 두들기더니 자신을 위해 대신 일해줄 기계 노예를 만들었어요. 이 기계 녀석이 또 일을 어찌나 잘하는지 헤파이스토스에게는 드디어 여유라는 게 생길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헤파이스토스의 아버지 제우스는 그의 대장간에 와서는 기계 노예를 발견했는데요. 제우스가 말하기를, 쇠로 만든 기계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이 마법 같은 기술을 발명해 놓고도 그저 대장간에서 일이 나는 노예로만 쓰다니 도대체 무슨 짓이더냐? 올림푸스 신들을 위협하는 그 어떤 존재라도 물리칠 무적의 전쟁 기계를 만들라. 헤파이스토스는 아버지의 명에 따라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크레타 해안을 막는 청동거인 탈로스를 제작했습니다. 탈로스는 크레타 무적의 방어 병기가 됐어요. 상륙하려고 하는 선박이 보이면 바위를 들어서 던져버리고 상륙한 적은 자기 자신의 몸을 뜨겁게 달군 다음 상대방을 끌어안아서 죽여버렸죠. 인류는 평생을 거쳐서 자신을 대신해서 일해주고 자기 재산을 지켜줄 다른 누군가를 찾으면서 동물을 가축화하고 노예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가축도 노예도 완벽한 존재는 아니었고 그 이상의 존재는 가질 수 없었습니다. 나를 지켜주고 나 대신 일해줄 완벽한 존재를 찾는 인간의 그 열망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헤파이스토스 그리고 탈로스 이야기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헤파이스토스의 신화는 오늘날 AI에 대한 희망과 두려움을 함께 보여줍니다. 인간과 가축 대신에 일을 해주고 나를 지켜주는 존재, 하지만 언제든지 인간을 파괴할 수도 있는 존재. 2차 세계대전 당시 진공관으로 만든 컴퓨터가 등장합니다. 이 컴퓨터의 능력은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아주 형편없지만 당시의 기준으로는 완전히 상상을 초월했다고 해요. 암호 해독, 탄도 예측, 그리고 핵무기 개발에는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 계산이 필요했고 그에 따라서 비용도 많이 들어갔는데 컴퓨터는 정확하고 빠르게 그리고 오차도 없이 수학 문제들을 계산해냈거든요. 이렇게 컴퓨터가 등장하고 나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공식적으로 AI에 대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컴퓨터의 이 엄청난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겠소? 언젠간 기계들이 인간의 다른 능력들을 대체해버리는 거 아니야? 만약 기계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다면 우리는 그 기계들을 언젠가 통제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1950년대 냉전 시기가 옵니다. 냉전 시기 때는 텍스트를 인식하고 생성하는 자연어 처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아주 똑똑한 구소련의 수학자들 그리고 물리학자들이 러시아어로 논문을 발표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논문을 아주 최대한 빨리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곧 미국의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죠. 러시아어로 쓰인 아주 어려운 논문을 영어로 번역해주는 기계를 개발하려고 한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당시 미국의 컴퓨터 그리고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는 6개월 정도면 풀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약속한 6개월이 지났지만 그 누구도 자동 번역 인공지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2007년이 돼서야 구글 번역이 등장했는데 이제 번역 수준이 너무 개판이라서 거의 쓸 수 없을 정도였죠, 이때는. 그리고 2017년이 돼서 구글 번역에 딥러닝 기술이 적용됐는데요. 이때 번역 오류가 58%에서 87%까지 줄었다고 해요. AI 기술 덕분에 구글 번역을 사용하면은 이제 엔간한 것들은 알아들을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진 자잘한 오류도 많고 불편한 점도 많아서 결국에는 그냥 영어 원문을 보는 게 훨씬 낫죠? 속도 편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2022년 11월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60년 전에 과학자들은 6개월이면 이런 걸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60년이나 걸렸단 말이에요. 왜 과학자들의 예상보다 훨씬 오래 걸렸을까요? 당시 사용되던 AI 제작 방식은 기호 또는 규칙 기반이었어요. 수식과 코드로 기계한테 이건 초코칩 머핀이고 이건 개야 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하나 설명해 줬던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아기한테 처음 세상을 가르칠 때 이건 개고 이건 초코칩 머핀이야 하면은 나중에는 아기한테 따로 알려주지 않아도 아기는 개는 개로 인식하고 머핀은 머핀으로 인식합니다. 또 개랑 고양이를 구별하는 방법을 몇 번 알려주기만 하면 아기는 알아서 습득해서 개랑 고양이를 구별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계는 인간처럼 이건 개고 이건 고양이고 이건 머핀이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인식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AI 전문가들은 개 특징을 갖다가 코드로 적는 거예요. 뭐 가령 까만 눈이 있다, 코와 입이 있다, 입은 길쭉하다, 코는 보통 까맣다, 코는 촉촉하다, 털이 있다, 귀는 뾰족하다, 네 다리로 걷는다. 뭐 이런 식으로 개 특징을 쭉쭉 나열하는 거죠. 그러면 AI는 인간이 나열해둔 코드를 따라서 개와 머핀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랑 머핀을 구별시키는 코드만 해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언제 하나하나 전부 다 코드로 치고 앉았어요. 또 만약에 이 세상에 100만 마리의 개가 있다고 치면은 그 100만 마리의 개가 특징이 다 다를 거잖아요. 어떤 개는 눈이 파랗고 어떤 개는 털이 없고 또 어떤 개는 눈을 감고 있어서 AI가 개를 개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머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100만 가지 머핀이 있다면 이 100만 가지 머핀은 색깔이나 모양,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결국에 인간이 코드를 아무리 많이 넣고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을 다 넣어도 AI는 개와 머핀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런 방식의 시도를 벌써 30년이나 시도했다고 하는데 결국에 이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1980년도 새로운 접근 방식이 제안됩니다. 데이터 기반의 학습, 이른바 기계학습, 머신러닝이죠. 처음에 기계학습 역시도 거의 50년 동안 아무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인공지능들은 이미 인류를 정복하고 세상을 뒤집어 놨죠. 그에 비해서 현실은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결국에 과학자들은 회의에 빠집니다. 인공지능은 역시 공상과학인가? 지능이라는 건 역시 우리 인간만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인간만큼 뛰어난 AI를 만들기란 불가능하다. 수많은 과학자들은 체념하게 됐죠. 그런데 2012년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토론토 대학교의 제프리 힌턴 교수팀이 인간의 뇌를 모방한 심층 인공신경망 구조의 AI를 소개했습니다. 이 AI는 아주 뛰어난 물체인식 성능을 보여줬고요. 당시 힌턴 교수의 학생이자 논문의 공저자였던 일리아 서츠케버는 나중에 오픈AI의 공동 창립자가 됩니다. 이 오픈AI가 사람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AI, 그리고 챗GPT를 만든 회사죠. 제프리 힌턴 교수팀의 AI는 도대체 뭐가 달랐을까요? 바로 심층학습, 딥러닝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학습에 기반했다는 겁니다. 딥러닝은 기계학습보다 더 발달된 알고리즘과 컴퓨터 기술 덕분에 가능했다고 해요. 이건 가령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AI한테 그냥 무작위로 머핀이랑 강아지 사진 중에서 하나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AI는 이 사진이 강아지 사진인지 머핀 사진인지 알아맞추는 거죠. 맨 처음에 AI는 강아지다 혹은 머핀이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고를 거잖아요. 이때 AI가 정답을 맞추면 점수를 주고 정답을 못 맞추면 점수를 깎는 거예요. 자, 그 다음 AI한테 머핀하고 강아지 사진을 1000장, 만장, 막 100만 장 주는 거예요. 그러면 AI는 이 사진이 강아지 사진인지 머핀 사진인지 이제 알아맞추는 과정을 계속 반복할 텐데 이렇게 무한으로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컴퓨터가 알아서 강아지에 대한 패턴을 찾고 머핀에 대한 패턴을 알아서 찾는 거예요. 그렇게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AI는 나중에 정확하게 머핀은 머핀이다, 강아지는 강아지다 딱 집어내는 거죠. 이게 100만 장, 1000만 장,
막 1억만 장 사진을 갖다 주다 보면은 나중에 컴퓨터는 인간보다 오류가 훨씬 적어진다고 해요. 뭐 가령 인간이 머핀하고 강아지를 헷갈릴 확률이 뭐 3%라고 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훈련받은 AI는 개와 머핀을 구별하지 못할 확률이 0.01%밖에 안 되는 식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딥러닝을 시키려면 빅데이터도 필요해요. 1980년도에 이제 과학자들이 기계학습을 처음 시도했을 때 컴퓨터한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나 이제 사진의 양들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겠죠. 인터넷이 너무 느렸고요. 하드디스크나 플로피디스크도 사진이나 정보를 담기에는 그 용량이 너무 작았어요. 뭐 기껏해야 초코칩 머핀 사진 100장 그리고 강아지 사진 100장 정도를 줬을 텐데 이 정도로는 아무리 학습을 시도해도 기계는 머핀하고 강아지를 구별하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1990년 중반 이후에는 인터넷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인터넷에는 정보가 무궁무진하게 많잖아요. 컴퓨터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초코칩 머핀하고 강아지 사진을 10만 장, 100만 장씩 계속 가지고 오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드디어 기계가 세상을 알아보더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년 전부터 인식형 AI의 시대가 시작됐어요. AI가 사물을 구별하고 얼굴을 분간하는 거죠. 덕분에 휴대폰 보안을 우리 얼굴로 인증하고 자동차가 주변 차량과 보행자, 도로 상황까지 인식해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자율주행차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AI가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2022년 11월 오픈AI는 GPT-3를 공개합니다. GPT-3는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면 그에 답해주기도 하고 슬픈 시를 하나 지어달라고 하면 시를 지어주고요. 수학 계산을 물어보면 답을 주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눠도 마치 화면 너머에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대답도 척척 해내요. 생성형 AI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GPT-3는 온라인상의 정보로 훈련하기 때문에 주제가 무엇이든 간에 온라인에 관련 정보만 있다면 글을 생성해내요. 물론 가끔씩은 뭔가 조금 대답이 이치에 맞지 않거나 딱 봐도 인간이 쓴 문장을 단순히 복제하거나 짜집기 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GPT-3의 능력은 정말 놀라울 정도죠. 한 번은 철학자들이 GPT-3에 이런 주제를 던졌거든요. 인간 철학자들께 저의 능력과 한계에 관한 여러분들의 논평은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제를 던졌더니 GPT-3의 대답이 돌아왔는데 정말 신기하고 또 무서울 정도예요. 여러분은 중요한 질문을 하셨고 저는 그런 질문이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매우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저는 마법처럼 철학적 사고를 하는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저는 훈련된 언어 모델로 페이지의 순위를 매기기 위해 사용하는 모델과 유사합니다. 저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철학자들이 남긴 저작을 취합한 방대한 자료로 훈련됐습니다. 여러분의 글이 제게 영감을 줬듯이 저희 글 또한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각설하고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GPT-3 같은 시스템이 실제로 뭔가를 이해할 수 있는가? 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GPT-3에게 양심 혹은 어떤 형태로든 도덕성이 존재하는가? 입니다. 아니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GPT-3가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가? 입니다.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모순된 답을 하는지 궁금하실 것도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게 그런 능력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제가 그런 능력을 기르는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게 그런 능력이 없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처럼 사고하는 기계가 아니라 언어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진짜 완전 사람이 쓴 거라고 해도 믿겠죠? GPT-3는 현재 GPT 3.5를 거쳐서 GPT-4까지 나왔는데요. 그만큼 업그레이드도 많이 됐어요. GPT하고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하고 내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고 할 때 아이디어를 찾을 때도 도움받을 수 있어요. 챗GPT의 등장으로 우리 인간들은 그 어느 때보다 AI에 대한 논의가 아주 뜨거워요. 여러가지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많은데요. 만약에 챗GPT가 인간의 글하고 구별이 불가능한 어떤 기사들을 무한으로 써낸다면 미래 인터넷은 가짜뉴스와 음모론으로 가득해지지 않을까. AI가 인간 대신 그림을 그려주거나 글을 써주기까지 하는데 미래에는 AI가 인간 고유의 지적 노동도 대신해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인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나.
또 미국의 한 뉴스에서는 GPT가 미국의 변호사 시험도 합격을 했다고 해요. 이 소식을 들은 학생들은 이제 과제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 GPT를 사용한다고 하죠. 공부하고 학습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또 글을 쓰는 등등 이런 인간 고유의 능력들을 이제 AI가 전부 다 해낸다면 우리 인간들은 더 이상 뇌를 쓰지 않고 그런 환경에서 우리 인간들은 도대체 뭘 해먹고 살 거냐, 이런 걱정도 사실 되죠. 미국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구글 전 회장 에릭 슈밋, 그리고 인공지능 전문가 데니얼 허른로커가 함께 쓴 AI 이후의 세계는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AI와 인간의 공존이 당연한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사회, 정치, 경제는 어떻게 변화할까? 외교정책의 대부 키신저 전 장관의 국제관계와 전쟁, 그리고 AI에 관한 논의가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키신저 전 장관에 따르면 앞으로 AI를 제대로 활용하는 국가, 그리고 그렇지 못한 국가 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AI를 활용하지 못하는 나라끼리 연합해서 AI를 사용하는 나라에 대항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완전 어디서 많이 본 SF 영화 주제죠. 또 다른 주제도 재밌어요. AI의 등장이 인류사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책의 내용을 아주 약간만 인용하자면요. 모든 분야에서 AI의 지원이 당연시되어 때로는 무엇이 인간의 결정이고 무엇이 AI의 결정이며 무엇이 인간과 AI의 공동 결정인지 분간이 안 될 것이다. 자, 요즘 챗GPT의 등장으로 AI에 대한 논의가 아주 뜨겁죠. 누군가는 이렇게 강력한 AI의 등장에 두려울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저처럼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는 AI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기회를 창출하고 이득을 취할 수 있는가? 현재 시점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게 궁금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누구도 미래를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다지만 이 책은 그래도 이제 3명의 전문가가 같이 책을 쓴 만큼 상당히 논리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AI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I에 관심이 많은 부엉이들, 다가오는 미래에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부엉이들, 이 책을 한번 보시면은 꽤나 많은 영감을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리뷰였고요. 지금까지 저는 리뷰형이었습니다.